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아침에는 선선하지만요. 한낮과 저녁에는 기온이 올라서 늦더위라고 부를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겠고요. 걱정했던 태풍 찬투, 한반도를 스쳐 지나가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요. 제주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분다고 예보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유동성 파티 끝이다. 내년엔 자산 거품 꺼진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동성 파티,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격들, 부동산 등등에서 다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어렵다. 이런 진단입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한중일 대표 경제학자 3명이요. 투자 전략, 지금은 재점검을 해야 될 때다.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우리나라 부동산 집값 얘기입니다. 미친 집값이 또 오는가? 수도권 상승폭이요. 13년 만에 최대입니다. 얼마 전에 정부 당국자들 지금 정점이다. 지금 집 사는 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경고를 계속 내놨는데요. 시장은 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8월을 보니까 1.29%가 올랐다. 이 정도 상승폭은요. 2008년 6월 이후 최고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집값도 미쳤다고 평가를 받는데 더 미치는 건가? 지금 기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북한 도발 이런 언급을 어제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 김여정 남북관계 완전 파괴 이런 얘기를 또 내놉니다. 밤늦게 북한에서 성명이 나왔어요. 논평이죠. 자, 문재인 대통령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어제 시험 발사가 있었죠. 참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시간 전에 북한은 동해로 탄도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우리로서는 미사일 시험도 한 거고요. 그리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건 UN 결의 위반이거든요. 비상이 걸린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SLBM 보유가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남북 간의 긴장이 좀 흐르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진자도 아플 때만 병원 가도록 격리 공식을 깨야 한다. 이런 권고, 조언이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위드 코로나 제한인데요. 여기 감염병 전문의 임승관 이렇게 되면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소개가 돼 있어요.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전담병원만으론 방역 전환 뒤에 또 병상 대란 이거 나올 수 있다. 걱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플 때만 병원 가도록 이렇게 뭔가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게 읽어주실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 박창한 장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 김정욱 동국대 대우 교수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같은 날 발사합니다. 미사일입니다. 우리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리고 북한은 탄도미사일. 이렇게 어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시험 발사가 된 겁니다. 그러나요, 북한 탄도미사일은요, UN 결의 위반입니다. 이거는 국제사회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겁니다. 우리로서는 도발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대선 날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습니다. 지금요, 국회의원직을 최근에 그만두신 분이 2명,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확정이 됐어요. 특히 서울 종로, 정치 1번지라고 통상 부르는 곳이죠.
내년 대선 이래 이곳에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습니다.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을지 짚어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내가 1등, 어제 국민의힘 1차 컷오프 예비 경선. 그래서 대선 주자가 11분에서 8명으로 줄어졌어요. 그런데 여론조사도 반영했고요. 당원들의 표심도 반영을 했습니다. 숫자가 분명히 집계가 됐을 텐데 발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발표가 안 됐는데 서로들 내가 1등한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빵 대란입니다. 갑자기 뭔가 제과점에 문제가 생겼다. 오늘 이런 기사가 소개돼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지요.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우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한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세계 7번째 SLBM 보유국이 됐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다. SLBM 개발했다. 우리나라 7번째 보유국이 됐다. 자, 이게 7번째냐 8번째냐 가지고도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북한이 있거든요. 북한도 SLBM 시험 발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렇게 거치대, 바다에다 거치대를 설정해 놓고 거기서 발사하는 데는 성공한 거는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잠수함에서 실어서 제대로 발사하는 거, 이거는 과연 했는가 안 했는가? 약간 좀 의견 차이와 논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뺀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7번째가 되는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어제 서해상에서 시험 발사 성공했습니다. 탐지 어려운 잠수함에서 발사가 됩니다. 소음도 작고 위치도 발각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쓱 옆에 가서 미사일 쏘아 올리게 되면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게임 체인저. 어떤 전쟁과 관련해서는 승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 등 전략무기 확보 더 속도 낼 듯하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발사 영상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도 있거든요. 연속해서 보시죠. 자, 어제입니다. 어제 오후 상황인데요. 저 잠수함 이름이 도산 안창호함입니다. 거기서 발사가 됐죠. 지금 올라갑니다. 저곳은 충남 태안 시험장인데요. 저렇게 발사가 됐고요. 400km 정도를 날아가서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어제 저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타격하는 모습까지 나타나 있고, 그리고요 어제 다른 우리나라의 전략 무기도 몇 가지 공개가 됐어요. 그래도 그 모습도 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SLBM을 실제 수준으로 이렇게 발사하는 데 성공을 해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도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도발을 했는데 그런 그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우리 그 SLBM이 아주 효과적인 억지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SLBM 발사, 시험 발사를 한 게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렸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우리가 실험을 한 겁니다. 물론 저 실험은 예정돼 있었죠. 북한이 우리가 뭘 하는 걸 알고 했는지 아니면 그 선에 공개가 안 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분석이 좀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북한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시죠. 한국천 SLBM 쏜 날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도발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해로 2발, 사흘 전에 순항미사일 발사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미국이 이제 반응을 냈는데요.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 위협이다. 왜 그런가 하면요. 탄도미사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거든요.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어제 와 있었어요. 와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겁니다. 이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도발 발언. 요 앞서서요. 그 조선의 왕이 부장 발언이 나온 기사 좀 먼저 보겠습니다. 왕이 한국이 미국에 기운 건지 중국에 기운 건지 스스로 물어보라. 어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들도 군사행동을 하고 있다. 물론 이 발언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나오기 전에 한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군사행동하고 있다. 문제될 거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들리는 발언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왕이 외교부장의 이야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问你们自己人了，到底你们是倾向于美国还是倾向于中国？是搬不走的邻居，是离不开的伙伴，我们必须要。其实不光朝鲜，其他的一些国家也在举行一些军事方面的行动。那么还是需要大家呢都能够朝着恢复对话的方向，大家做出共同做出。 자, 김종욱 교수님. 중국의 외교 실무 책임자잖아요. 왕이 외교부장.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우리나라 외교장관과 회담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만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도발을 했어요. 유엔에서 하지 말라고 그토록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안보리 결의입니다. 이건 좀 상황은 간단하진 않은데 중국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알고 있었는가? 왕이 부장이 왔는데도 쏘는 건 이거는 뭐가 묵인하에 이루어진 건가? 아니면 중국도 전혀 모르고 당황스러운 상황인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 알지는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직전에는. 왜냐하면 핵실험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묵인하는 상황이에요.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같은 실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핵심적으로는 이런 것을 묵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발사하고 난 다음에 통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이 계속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핵 능력의 고도화랑 군사 강군화라고 한 조치이기 때문에 사흘 전에 같은 경우도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를 했었고 지금 탄도미사일 발사한 건 북한의 좀 일관적인 방식인 거고 여전히 한반도가 상당히 위기 지역이라고 하는 상황 따라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측면들 그다음에 내부용 이런 다각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재인 정부도 상당히 조용한 방식으로 상당히 강군 무기 기술을 갖다 개발해 왔습니다. 현무사나 SLBM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대한 무기인데 이 무기가 왜 중요하냐면 핵 능력을 비핵 무기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내는 측면들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같은 경우도 한국의 무기 개발 체계에 맞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적인 무기 자체가 별 능력이 없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과거와는 다르게 어떤 최근의 미사일 또 우리 측에서의 무기 개발 이런 측면들은 남북 관계의 지형들을 좀 변화시키고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과거의 방식처럼 북한이 쏘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좀 발상을 전환해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비핵 능력을 가지고 해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이런 형태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무슨 뭐 핵, 미사일, 뭐 자꾸 탄도미사일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를 억제할 수 있는 우리의 강한 군사력을 나름대로 키우면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계속 좀 키워오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말고요. 다른 미사일 그런 장면들도 공개가 됐거든요. 지상을요. 미사일이 땅을 100m까지 뚫고 들어가는 미사일 이런 것도 어제 공개가 됐어요. 이거는 아마 북한을 보라고 한 거겠죠. 이거는요. 자, 다음은요. 어제 우리가 SLBM 시험 발사한 뒤에 어제 밤입니다. 북한이 논평을 했습니다. 김여정이 등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도발 발언 우몽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김여정 4시간 만에 심야 비난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사 끝에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요. 조선중앙통신 담화인데요.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우몽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 파탄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박찬호 교수님. 며칠 전에 순항미사일 북한이 발사했죠. 그리고 어제는 탄도미사일. 유엔 결의 위반하면서 또 쏘아 올렸어요. 그리고는 어제 김여정 비난 논평 성명을 냈습니다.
북한 앞으로 어쩌자는 거죠? 사실은 어제의 북한의 반발, 뭐 그런 반응 예. 이거는 뭐 충분히 예상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SLBM 뭐 그다음에 어제 국방부의 발표가 사실은 꽤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뭐 고성능 폭탄, 예. 그다음에 고성능 미사일, 예. 그리고 뭐 운송 미사일,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뭐 지상에 벙커가 있어도 100m까지 뚫고 들어가는 미사일도 있다라고 공개가 됐어요. 그렇죠.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북한 측에서는 이러한 우리 정부의 이런 발표에 대해서 굉장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정작 그 무기에 대한 뭐 미사일을 쐈다, 뭐 이건 우리에 대한 도발이다, 예. 이런 얘기는 싹 뺐어요. 오히려 이게 포인트인데, 예. 우리의 그 핵 능력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 군사 도발이다라고 사실은 뭐라 그러죠? 이거 비난에도 마땅치가 않은데 예. 거기에 대한 비난은 싹 빼고 예. 군사 약간 미사일 실험이 아닌 대통령의 발언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 핵 방점이 거기 있었어요. 도발 뭐 이런 걸 그렇죠. 썼다. 왜 도발이라는 말을 쓰냐? 그 도발이라는 말을 쓴 거 보니까 우리가 유엔 대북 그 유엔 제재 그거 위반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도대체 당신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그 유엔 제재를 풀려고 하는 우리의 측과 함께하는 거냐, 아니면은 우리를 압박하는 유엔 측과 함께하는 거냐. 예. 이런 그 사실은 도발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포인트는 그게 아닌데 엄한 그 발언을 문제 삼아서 사실은 말꼬리 잡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북한이 상당히 이제 그 위축감을 느끼면서도 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을 평상시에 안 씁니다. 북한이. 예. 뭐 당국자 뭐 이런 표현을 뭐 쓰는데 당국자, 책임자 뭐 이런 표현들 그렇죠. 통상 근데 쓰죠. 이제 대통령이란 말을 쓰고 그다음에 이러다가는 파탄 날 수 있다. 이러면서 여지를 열어놓은 채로 예. 여지를 좀 열어놓은 채로 수위 조절이 된 거 아니냐 나름 그렇게 본다면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미사일 공방 거기에 비하면 발언의 수위나 그다음에 그 발언의 제한폭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강도가 약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파탄 뭐 이런 얘기 꺼냈지만 정말 파탄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은 논평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자, 윤용걸 전 대표님.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곧 유엔으로 네. 갑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에요. 아무래도 유엔 연설하면 남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그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낼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좀 약간 좀 어렵게 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뭐 평화 유엔 동시 남북한 가입한 게 30주년 되거든요. 그 행사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번에 오는 거를 좀 탐탁지 않았다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느냐 없느냐도 아직 말이 없습니다. 아직 뭐 미국에서도 얘기 얘기 나온 게 없어요. 예. 우리는 3박 5일 뉴욕하고 호놀룰루 가는데. 근데 며칠 전에 왜 BTS 방탄소년단 청와대 왔었잖아요. 예. 그 이번에 그 홍보 대사로 임명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탁현민 그 의전하는 사람이 예. 얼마 전에 미국 출장 갔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동시 30주년 가입을 해서 뭐 북한의 뭐 평화선언이라든지 뭐 상당히 뭐 좀 이벤트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진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이벤트가 과연 적합한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북한이 시계가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핵 개발 시계, 예. 하나는 회담, 평화 회담, 협상 시계. 핵 개발은 한 번도 차질 없이 꾸준히 하고 있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예. 회담 이거는 들어갔다 나갔다 통신선 연결했다 끊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상회담도 나왔다 들어갔다. 어떻게 보면 평화 프로세스하고 북핵하고 두 가지 이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북핵 개발이 거의 끝나고 이제 완성 단계에 있는 거는 애써 외면을 하고 평화 프로세스에만 지금 자꾸 연연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거죠. 지금 벌써 북한이 영변 핵 시설 뭐 재가동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예. 그 순항 미사일 쐈죠. 이번에 탄도 미사일 2번이나 쏘고 했는데 우리 대응은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지금 뭐 어제 SLBM 우리가 뭐 세계에서 6번째인지 7번째 쐈다고는 하지만 예. 이건 재래식 미사일이거든요. 핵 탄도 미사일 북한이 쏘는 건 폭발력이 뭐 100만 톤이라면 이건 뭐 10,000톤 뭐 이 정도로 크기가 위력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위기에 대해서 진짜 인식이 있는 건지. 예. 또 하나 어제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에 왔을 때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베이징이 평창에 이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예. 그러니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지금 IOC에서 북한 참가하지 말라고 끄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예. 근데 평창에서 남북도 이벤트를 또 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 건지. 지금 북한 핵을 막을 수 있는 거는 대북 제재 예. 고수 강경하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하고 또 한미 동맹 그거밖에 없는데 우리가 너무 평화 프로세스에 자꾸 연연하는 거 아니냐. 물론 뭐 예. 평화의 길로 안 갈 수는 없는데 예. 북한 핵을 저렇게 언제까지 무시하고 저렇게 갈 건가. 지금 너무 이벤트 동계올림픽 뭐 유엔 총회 남북 동시가입 이런 거 이벤트에다 연연하다 보면은 국민들의 핵에 대한 예. 긴장감이 좀 풀리고 또 내년 3월 선거에도 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진짜 핵은 우리가 국민의 목숨을 걸고 그건 지켜야 되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그리고 또 무언가를 쏘아 올리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우려, 걱정도 좀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과연 남북 문제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강조할지 이것도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당 대선 후보들이 등장하는 기사를 좀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낙연 사퇴안 가결.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처리가 됐죠. 자, 이 처리를 두고 여당이 고민이 많았죠.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러나 어제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본인이 강하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낙연 의원, 지금 전 의원이 됐습니다. 서울 종로가 지역구거든요. 그럼 지역구가 비게 돼요. 내년 대선 일에 보궐선거가 열리는 겁니다. 자, 내년 종로 빅매치 과연 어떻게 될까? 벌써 정치권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낙연 정권 재창출을 위해 사퇴 결심한 거다. 그리고요, 그 뒤에는 이준석, 임종석 서울 종로에서 지금 맞대결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벌써 이름들이 여러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뭐라고 할까요? 정치권의 호사가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지만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낙연 전 의원, 이낙연 후보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내놨고요. 질문도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그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죄드립니다. 꽤 오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의 책임 앞에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세균 후보님이랑 통화를 좀 하셨다고 예.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얘기 하셨는지 잠깐. 사적인 통화 내용을 다 공개한다는 건 도리가 아니죠. 제가 뵙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언론에 노출될 텐데 그럴 것 없이 그냥 전화로 말씀드리겠노라고 네. 서로 마음을 잘 알지 않느냐고 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찬희 교수님. 기자들 질문을 받았어요. 정세균 전 총리와 뭐 전화통화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뭐 전화통화를 해서 뭐 얘기를 나눴다. 근데 서로의 마음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의 질문에 그래요. 서로의 마음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은 뭡니까? 저는 근데 앞에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한 말이 더 중요한 어떤 것 말입니까? 같아요. 만나자. 만나자는 거 왜 만나겠습니까? 사퇴한 후보를. 당연히 후보의 지지 선언 또는 저를 지지해 주세요. 그렇죠. 뭐 선언까지는 아니지만 조직적으로 좀 그 지지층을 갖다 흩뿌리지 말고 오늘 좀 나를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만나는 거 근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정세균 전 총리가 경선 포기 중도에 이제 하차한다고 하면서 누굴 지지한다고 전혀 밝히지 않았어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그랬죠. 아무도 지지를 안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나자 그랬는데 까인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 이른바 지금 저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말을 썼는데 죄송합니다. 거절을 당했다는 거죠. 네, 거절을 거절을 지금. 당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런 거 그다음에 마음 알지 않냐? 아니, 우리가 통화할 때 뭔가 거절하고 나서
나도 마음 아파 또는 예. 아이 내 마음 알지 뭐 이런 얘기가 붙이잖아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제 저 질문을 봐서 서로의 마음을 안다는 거는 이낙연 후보가 그냥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한 내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얘기는 안 하지만 예. 도와줄 거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이낙연 대표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앞뒤 맥락을 다 놓고 보면 예. 이게 정말 도와주겠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누구를 돕기도 사실 곤란한 입장이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그만뒀는데 어떻게 특정 후보를 돕느냐. 내 마음 알지 않냐. 이낙연 총리 좋아하고 그렇지만 내 입장도 좀 이해해달라. 뭐 이런 속마음이 있을 텐데 예. 그걸 다 드러내놓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중에 일부분 좋은 얘기만 상대방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할 수 있기 예. 때문에 좀 이걸 가지고 정세균 후보 측의 지지층이 또는 정세균 후보가 이낙연 후보 지지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예. 사실 좀 그 앞뒤 말들이 좀 균형감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런 얘기들이 정세균 전 총리와 뭐 전화 연락을 했다. 이게 주목받은 이유는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호남 순회 경선이 있거든요. 근데 정세균 전 총리는 호남 중에서도 전북에서 강한 세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모든 정치권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좀 받은 겁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보궐선거, 내년 대선이 열리게 됐어요. 종로 보선, 대선과 같은 날 여야 셈법이 복잡하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서울 종로는 정치 1번지 상징성이 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필승 러닝메이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천 자체가. 이것도 과제인데 양당의 거물급 내세워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김재섭 전 비대위원.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어떤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현재인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원외의 인사이기 때문에 당의 어떤 장악력을 위해서라도 원내에 진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준석 대표의 이름이 거명되기도 하지만은 예. 저희는 이 선거구별로 당협위원장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이 당원들의 장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개는 이제 현역 의원들이 같이 겸임을 예. 하고 있죠. 저희는 지금 종로구 선거에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금 당협위원장이 이미 배정이 되어 있긴 이른바 합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당협위원장. 그렇죠. 원외 당협위원장이 현재 있긴 있습니다만은 예. 그분이 사실 종로에 연고가 있으신 분은 아니거든요. 11대, 19대 때 강원도에서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고 2021년 8월 지난달에 굉장히 최근에 임명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그 이야기도 적지 않게 나오긴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종로에 대한 상징성이 굉장히 부족하신 분이고 예. 최근에 임명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아마 우리가 대선이랑 같이 치러지는 전국 속에서는 경쟁력이 강하지 않다라는 평가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게 대선이랑 같이 치러지고 종로가라고 하는 지역이 상징하는 어떤 정치 1번지 예. 그리고 대선 주자들이 출마하는 그런 지역인 만큼 훨씬 더 상징성이 강하고 당을 대표할 수 있는 거물급 인사가 와야 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 이름이 많이 거명이 되는데 예. 이준석 대표는 근데 그전부터 누누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 뭐냐면 자기는 무조건 노원에서 선거를 하겠다. 그렇죠. 거기서 지금 계속 예. 총선 출마를 했거든요. 거기서 총선 출마를 하고 현재도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고 예. 거기서도 지금 당협위원장으로서도 지금 당대표이자 활동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옮겨서 종로에 출마할 가능성은 좀 적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역구를 옮기는 일이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거네요. 간단한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쪽에 연고가 단단히 있고 또 그쪽에 지지자들도 예.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준석 대표부터 시작해서 지도부가 종로에 걸맞는 새로운 인물들을 물색을 해가지고 러닝메이트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대선을 같이 뛰는 방식을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예 새로운 인물을 등판시킨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많이 호명이 되긴 하지만 지역구로 예. 옮길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예. 지금 현재 있는 당협위원장이 최근에 임명됐으면서 동시에 상징성이 부족한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새로운 거물급 인사들이 영입되거나 아니면 다시 이렇게 소환이 돼서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뛰어들지 않은 정치권에 계시지 않았는데 거물급인 새로운 인물 누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요.
그렇게 교집합을 고르면 이게 사실 통상 사람 고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김재엽 전 비대위원은 그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 드리면 내년 대선과 종로 보궐선거, 상징성이 큰 종로 보궐선거 같이 열려요.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보세요? 저희는 결코 유리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닝메이트제로 지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계속 위기의식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러다가는 질 수도 있다는 식의 위기의식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종로라는 지역이 사실은 국민의힘에게 그렇게 유리한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서초에서도 우리가 보궐선거가 있어서 예. 윤희숙 의원을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어떤 인물들이 또 와서 선거를 치르겠지만은 사실 서초에 비해 종로가 우리가 우세한 지역이라고 보기가 결코 어렵기 사실 때문에 서초는 강남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굉장히 유리합니다. 뭐 그동안 쭉 우위를 점한 지역이라고 통하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종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선거만 봐도 사실 황교안 전 대표와 예. 이낙연 이 후보 간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났었고요. 굉장히 큰 격차가 났었고 그 전에도 우리가 돌아보면 정세균 지금 이제 사퇴를 하셨지만 정세균 의원도 여기서 누누이 여러 차례 당선이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종로가 저희가 결코 녹록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과 함께 연결을 해가지고 사직생의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종로도 결코 저는 쉬운 지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열리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굉장히 부담스럽다. 일단 준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지금요. 네. 김종혁 교수님,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 좀 분위기 좀 알려주세요. 지금 민주당은 이 종로 보궐선거관에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긴 합니까? 어떤 이름들이요? 어떻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언론의 소재가 되는 것 같고요. 당장. 전 참 야박한 게 예. 이 다리를 불사른 이낙연 후보 얘기보다 이낙연 후보가 그만둔 종로 지역구에 대한 국회의원 누가 나올 것인가 하는 얘기가 된다는 게 좀 야박하긴 합니다만. 이게 정치가 냉혹합니다. 이게. 네네. 근데 대선 승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종로나 예를 들면 다른 예를 들면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전 양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선이라고 하는 것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당의 특정 후보가 상당히 지지율이 높아서 거기에 올라타는 가능성은 높지만 종로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 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대선 후보한테는 별로 유리하지 않은 지형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고요. 예. 근데 고려할 사항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의 변동 또는 차이 이런 거에 따라서 종로 보궐선거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좀 변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무현, 이낙연, 정세균 예.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급들이 거쳐간 곳입니다. 상당히 상징성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후보들을 모시고 오지 않는다면 예. 종로 국민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고려할 점은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름에 회자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지방선거 광역단체에 나오실 분들도 분명히 계셔서 그러네요. 이런 가르마를 다 타야 될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만약에 영입이 되더라도 지방선거와 서울 종로 보궐선거 이거 선택의 가능성이 있어요. 선택을 해야 되는 가능성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재밌게 고민한다면 그 대선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후보가 예. 쭉 갈까? 김동연 전 부총리요? 네네. 그래서 예. 가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 어느 당이든 예. 이분을 모시고 올 수 있다면 중도층에서 나름대로 좀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예. 재밌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하여튼 제가 볼 때 민주당은 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이 사퇴를 한 상황이고 예. 상징성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민주당 내부의 지역민에 대한 예우도 충분히 갖춰야 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좀 더 곤욕스러운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그러니까 합니다. 이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을 한 정당이 됐다는 거죠. 네네. 그 부분이 또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짝 김동연 전 부총리 어떠세요? 이런 분위기를 살짝 지금 언급해 주셨어요. 개인적인 지금요. 생각입니다. 예. 사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양쪽 당에서 이른바 저 러브콜을 받았던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뭐 어느 당도 뭐 치우치지 않겠다. 나는 제3 지대에 있겠다. 뭐 이런 걸 좀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저런 전망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이제 이 이름 뭔지 아실 겁니다. 화천대유. 어떤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식으로는 굉장히 좀 독특해 보이죠. 화천대유. 야당
1조 5천억짜리 사업을 하루 만에 심사하나?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된 겁니다. 그러자 화천대유 무슨 문제 있다 자꾸 그러시는데요. 그거 아니고요. 부동산이 폭등한 게 천운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 정부에 감사하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또. 그러니까 땅값,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거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문제될 거 없습니다. 뭐 이런 걸 설명한 거예요. 자, 야당에서 주장하는 이유는요. 사업자 공모 마감이 하루 지난 뒤에 바로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규모가 큰 사업을 딱 하루만 심사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이쪽 사업을 했던 이제 성남 이쪽 이 공모를 담당했던 곳의 설명은 이미 다 뭔가 준비되고 규격화돼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이 오래 걸릴 필요가 없었다. 뭐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만.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 이거 대장동 수사하는 거 이거 100% 동의합니다. 수사해 주세요. 이렇게 또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야당 이재명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수익률이 11만 %냐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김부겸 총리가 관련 질문을 받아서 뭐 얘기 좀 했어요. 좀 수익률 자체가 좀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먼저 이와 관련해서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죠. 그 얘기 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화천대유 자산관리와 천화동인 1호 간의 관계가 자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뭐. 예, 11만 5,345%입니다. 그런 수익 한번 보셨습니까? 저런 수익률이 과연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께서 좀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조금 예, 상식적이지는 않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상식적이지가 않죠. 자, 이 사안 뭐 며칠 지났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에 이제 알려졌고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된 거죠. 의혹으로. 그렇다가 이재명 지사가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거를 문제 삼는 자체가 문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야당이 가세를 했죠. 야당이 이제 문제 제기 계속했고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런 질의응답이 나온 겁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이 사안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보통 상식으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예, 상식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이재명 지사가 과거에 성남시장 재선할 때 2014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민간 개발 이익이 크잖아요. 성남 대장지구면은 그 남판교 위치가 좋은 데거든요. 이거 이른바 남판교로 불리죠. 거기는 뭐 아주 좋은 자리예요. 그뭐 분양 100% 되고 예. 누가 해도 잘 되는 자리인데 그거를 민간 특혜를 배제한다고 해서 공영 개발을 했는데 예. 공영 개발에 참여한 데서 거의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면이 이 있는 정도는 거죠. 떼돈이다. 이 그렇죠. 정도는. 떼돈이죠. 예. 아니 그 2015년 3월 26일 날 오후 6시에 마감을 했는데 원서 마감을 공모 마감을 예. 했는데 다음 날 발표했어요. 저 큰 거를 하루 만에 그냥 누가 바로 또 사업을 담당한다. 이걸 그렇죠.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 뭐 증거는 나온 건 없지만 뭔가 좀 이상하죠.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익률이 7,000%. 그것도 굉장히 높네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은행 금리 1%도 안 되잖아요. 7,000%요. %고 거기에 참여한 화천대유라는 데는 5천만 원 넣었어요. 불과 5천만 원. 근데 찾아간 건 577억. 이거는 계산이 안 되잖아요. 천문학적이죠. 예, 그리고 또 SK증권의 특정금전 신탁 들어갔거든요. 예. 특정금전 신탁은 SK증권이 한 게 아니라 예. 그 참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안 그러니까 밝히려고 SK증권은 신탁만 했다는 거죠. 이름만 SK증권을 빌린 거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3억을 넣었는데 예. 나중에 가져간 게 3,463억 원. 수익률은 11만 5,345%. 이런 사람들 국민연금 운용 좀 맡겼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해결돼. 5천억, 3억 이게 이제 그 어떤 회사를 만들 때 이제 자본금을 말하는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건 넘게 그렇게 수익률이 많이 나니까 상식적으로
민간한테 가는 이익을 배제하기 위해서 공공이 가져오기 위해서 했는데 예. 공공한테 참여한 데가 저렇게 많이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공공이 이제 네. 환수한 게 7,000%니까 여기도 참 높아요. 근데 그렇죠. 민간 쪽 가져간 걸 보니까 더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분양한 개발한 데가 어디 저 외곽 지역 산골짜기도 아니고 누구나 다 아는 알짜 땅에다가 저렇게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예.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고발 사주 의혹, 예. 공수처도 수사하고 서울중앙지검도 수사하고 예. 또 저 검찰 저 내부에서 한동수 감찰 세 군데서 하잖아요. 이것도 아직은 뭐 나온 건 없어요. 뚜렷하게 뭐 범죄라든지 뭐 직무유기라든지 나온 건 없는데 상식적으로 봐서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제 국무총리도 그랬잖아요.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예.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수사하는데 100% 동의한다. 나 떳떳하다. 그러니까 좀 밝혀주세요. 수사로.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저는 뭐 공수처나 검찰이나 뭐 특검을 하든지 이럴 때 있으려고 그 검찰이나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년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 최대한 빨리 공정하게 뭔가 국민의 의문점은 좀 풀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환 교수님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 부분 해명할 때 민간에게 돌아갈 이익을 예. 공영 개발을 통해서 무려 시민들에게 5,500억을 갖다가 예. 돌려줬다 그랬을 때 잘했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들리는 소식 5천만 원을 넣었는데 그 회사가 5년 뒤에 577억을 벌었다. 그 좀 많이 그러니까 배당금 형태로 가져갔다는데 좀 액수가 많긴 합니다. 그렇죠. 이게 좀 너무나 비상식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계약서가 어떤 기준으로 작성됐는지 지금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주 수익, 그러니까 예상 수익 중에서 가장 큰 수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고 그 다음은 뭐 SK나 이쪽에서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기타 그러니까 화천대유라든지 이쪽에서 가져가는 걸로.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 가져가기로 했다. 그렇죠. 이렇게 계약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공공에서 가져가는 건 정해져 있었다. 그렇죠. 그건 정해져 있었는데 당시의 예상 수익과 실제로 부동산의 이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 예상 수익이 커서 이제 그 나머지라는 파이가 커진 거네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는 건가요? 화천대유 측에서 부동산 폭등이 천운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얘기를 이렇게 꺼낸 겁니까? 자, 그래서 이게 정말로 계약 과정에는 당시의 예상 수익 기준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예. 정말 하늘로부터 정말 도움을 받아서 천원으로 저런 천문학적인 돈을 번 건지 아니면 이 계약서 자체가 불공정하게 또는 누군가의 입김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혹시라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지. 그렇죠. 원래 공영 개발을 한 취지가 이 이익을 갖다가 시민들의 이익으로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게 공영 개발의 목적인데 예. 물론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5,500억이라는 큰 돈을 시민들에게 환수한 건 좋은 일이죠. 예. 그런데 그 나머지 그보다 더 큰 또 5천억, 7천억 같은 돈이 또 다른 데로 샌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물론 투자를 했으니까 주는 건 맞지만 너무 과다하다는 거죠. 예. 좀 그런 점에서 이 계약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뭐 상식선에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감사 또는 뭐 수사 이건 뭐 어떤 식으로든 불가피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내용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쪽 이 기사의 뒷부분입니다. 먼저 여기 보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관계돼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사가 왜 이렇게 빨리 됐는가?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공모 지침서에 이미 평가 기준과 평가표도 다 명시해뒀다. 다 공개된 상태다. 심사가 오래 걸릴 필요가 없다. 이런 설명을 좀 했고요. 아래로 갑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수익이 민간 쪽에서 가져간 수익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애초에 설정한 계약 그대로 한 거다. 이들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이로 가겠습니다. 뭐 일종의 뭐 우선주주 뭐 등등등 하는데 남는 것, 그러니까 일단 공공으로 빠지고 남는 거는 전에 그냥 가져가게 돼 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내놨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어떻게 보셨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냄새가 나는 거죠. 이거는 냄새가 많이 나는 사업이고 사실 뭐 계약서대로 이행이 됐다고는 하지만 예. 이 문제가 좀 이상한 그 점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SPC 사업 특수법인 예. 목적이 있는 것이고 거기가 좀 구조가 이상한 것이요. 93%가
우선주고 나머지 7%가 이제 보통주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화천대유라든지 이제 SK증권이라든지 하는 것이 그 7%의 지분을 몽땅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SK 그 증권 그 이름을 빌린 거지만 거기에 있는 6명의 투자자가 사실은 화천대유의 대표와 아는 사이라는 것이 이제 언론상의 이제 보도인 것 같고요. 그럼 사실상 그 7%의 지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화천대유의 대표와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보통주 7%를 몽땅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우선주 93%에 대해서는 1,822억이라는 어떤 고정 수익을 딱 박아놓고 나머지 모든 수익에 대해서 보통주가 가져가는 형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엄청난 양의 그 이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건데요. 1,822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익을 가졌기 때문에요. 한 4,040억 정도가 이 보통주에서 다 가져가게 된 건데 그 7명이 다 아는 사람들이다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더 그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천화동인이라는 자회사를 또 만듭니다. 그 화천대유에서. 그 화천동인 1부터 7까지가 있는데 그 1부터 7까지가 또 그 SK증권에 투자하신 분들이 그다음에 화천대유 대표가 거기에서 지분을 가지고 100% 자회사를 만든 건데 그 자회사에서 뭘 했냐면 그 이 대지의 개발 사업을 또 맡아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사실 화천대유를 중심으로 다 아는 인적 구성들이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이익금을 받아갔다는 그 정황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어떤 식으로 관여를 했는지 유착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면 되는 문제고요. 분명히 이 계약서대로 했다고 하지만 그 계약서가 분명히 이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후에 개발 과정도 이상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주자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배당금 폭등된 배당금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이 회계 감사라든지 진행을 해가지고 결과를 밝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 가져간 액수가 투자한 돈에 비해서 굉장히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자, 뭐 민간, 공공개발이니까 어떤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 문제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과연 그 정도의 수익률은 적절한 건지 단순히 천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닌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는데 일단 뭐 이재명 경기지사도 수사 100% 동의한다 했으니까 뭔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경기도도 진행이 되거든요. 아마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억울하면 억울한 점이 무엇인지 뭐 이런 걸 좀 여론 국민들이 좀 알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1차 대선 경선 컷오프가 있었죠. 8명으로 좀 좁혀졌어요. 인원이요. 보겠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1차 컷오프에서 5차 범위 접전이다. 뭐 이런 설명이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뭔가를 발표한 건 아니에요. 그냥 8명 대상자만 발표를 했지. 근데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한테 계속 질문했겠죠. 얘기 좀 하세요. 얘기 좀 하세요.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럽니다. 접전이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8명 압축이다. 그런데 윤, 홍 서로 내가 1등. 캠프에서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대놓고 하지 않지만 익명으로 우리가 1등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자, 그럼요. 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보 득표율이 돌아다닌다고 하는 걸 하는데 그거는 저도 전혀 기억을 못할 정도예요. 그냥 보고 입력하고 그 자리에서 다 파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 기억을 못하니까. 선거관리위원장이 기억을 못한다 그러는데 캠프에서는 서로가 1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분이 혹시 기억을 하셔서 얘기를 하셨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당에서 순위, 그다음에 뭐 득표 이런 거 전혀 발표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오늘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TV 토론을 벌입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1차 컷오프 통과 8인 오늘 첫 TV 토론 진검승부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동안 국민의힘 이 후보 토론을 하느냐 마느냐 왜 안 하느냐 무슨 왜 발표에만 하느냐 참 말들이 많았잖아요. 드디어 토론이 열립니다. 오늘요.
자, 이 토론과 관련해서요. 윤석열 캠프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각각 한 얘기가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토론이 좀 약하다는 평가가 좀 있어서 토론이 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거는 이제 그렇게 희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같고 사실 뚜껑 열면 누가 토론 잘했는지 뭐 어느 정도 우열이 나올 텐데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쑥스러울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선 상대로 이낙연 후보가 좋으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좋으십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좀 수월하죠. 이낙연 후보는 그분이 정장고 또 토론을 하면 답답할 거예요. 토론을 해보면. 예.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인파이트고 한번 툭 건드리면 바로 반응하거든요. 아마 예. 이재명 후보가 나오고 제가 나가면 시청률이 아마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시청률 고려까지 하고 계시군요. 지금 발언을 보니까요. 윤영걸 전 대표님. 네.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 토론 약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근데 어제 방금 영상 들으셔봤지만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우리도 잘할 수 있어요. 약간 이런 분위기의 설명. 그리고 방금 홍준표 후보 얘기도 들어봤는데 어떤 토론에 대한 자신감을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내비쳤어요. 자, 오늘 TV 토론 관전 포인트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는 누가 소피스트고 누가 소크라테스냐. 아,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소피스트는 말은 매끄럽게 잘하는 것 같은데 궤변론자잖아요. 아. 네, 말만 많이 하고 그럴듯한데 내용이 예. 없는 예. 하는 거고 소크라테스는 긴 얘기 안 하잖아요. 예. 너 자신은 알라 해도 다 신금을 울리잖아요. 어. 그러니까 누가 핵심 있는 말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말 토론에서 제일 관심 있는 사람이 지금 홍준표 후보랑 윤석열 후보죠. 근데 홍준표 후보가 말이 쉽고 재밌고 예. 한데 좀 품위가 좀 떨어진다는 거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윤석열 후보는 도발적이죠. 여기도 직선적이고 네, 한데 좀 말이 가끔 오해 살 여지가 좀 많잖아요. 어제도 뭐 정규직 비정규직 똑같은 거라든지 뭐 말이 좀 오해 살 여지가 논란이 됐습니다. 있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그게 어떻게 현장에서 발휘되느냐. 홍준표는 아마 인파이터로 마구 공격할 거예요. 예. 마구 공격할 텐데 윤 후보가 예. 그거를 능수능란하게 받아치면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거기에서 또 반격하다가 또 실수라든가 이거 나와서 또 일파만파가 되느냐. 이게 또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예. 그 첫 번째 토론이니까 기를 누가 잡느냐. 기선제압. 이거를 저는 가장 관전 포인트고요. 예. 두 번째는 정권 교체가 예. 저 사람들 하는 거 봐서 가능한가. 아.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권 교체 해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어제 저 엠브레인 퍼블릭이라는 데서 조사 예. 보니까 정권 교체 해야 된다는 게 53.9%. 정권 교체가 아니라 그대로 하자. 정권 재창출이 40.4%, 한 14%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훨씬 많아요. 예. 근데 민주당의 이낙연, 이재명은 그 국민의힘 윤석열, 홍준표 후보 누구랑 붙어도 다 이기는 걸로 나와요. 이낙연 후보도 다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그 왜 그렇겠어요? 정권 교체는 해야겠는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상 대결, 양자 대결 하면은 이낙연이나 이재명 나와도 무조건 다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근데 토론회에서 예. 진짜 정쟁, 경쟁, 선의의 경쟁에서 정말 해야 되면은 정권 교체 희망이 있는 거고 저기서 내분 조짐이 있고 거의 멱살잡이 수준으로 간다. 예. 그러면은 정권 교체 희망이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아이고 아직도 탄핵의 강에 못 건넜네. 예. 저 국민의힘은 안 되겠어. 토론회 하는 거 보고 국민들은 평가내고 저도 그거를 좀 볼 거다.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하더라도 너무 막 심한 거, 예. 네거티브해서 너무 유치한 거, 좀 이런 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저는 그걸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예정된 TV 토론 살짝 어떻게 보면 예고 같은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 사이에 뭔가 어제도 이렇게 공방처럼 오갔는데요. 윤석열 그냥 뭐 동석자 있으면 밝히라고 했을 뿐인데요. 그러다 홍준표 싹수가 놀았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TV 토론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안이 안 나오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가 만나는 자리에 제3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윤석열, 홍준표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자, 어제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두 인물이 각각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 그러면 정치판에서 떠날 줄 알아야 돼. 정치판에서 그런 사람은 계속 붙여줘서는 대한민국이 더러워져요. 더 이상 엉뚱한 소리 하면 그냥 두지 않는다. 비열하고 치사하게 그게 뭐예요? 뭐 그렇게까지 나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뭐 음해 공작 이런 걸 한 거는 없고, 네. 뭐 그런 오해가 생길 만한 그런 것도 지금 캠프에 당부를 해서. 그 캠프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런 그 헛된 정치 공작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의 상대도 안 되고 깜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유치한 짓을 해요? 자꾸 그러면 그냥 안 둡니다. 글쎄, 캠프에서 아마 그 법률팀이 그런 그 실무를 담당한 것 같은데, 뭐 저도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아마 저 기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한 모양인데, 그거는 뭐 자리에 없으면은 문제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경전이에요 지금요. 여기 뭐 몰아치고 있고 뭐 그런 걸 갖고 이렇게 그러세요? 뭐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걱정을 좀 내놨습니다. 보겠습니다. 기사로. 2030 부글부글 내일 대선이라면 결코 못 이긴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약간 한탄을 한 거예요. 당대표가. 자, 이 얘기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당은 지금 실제로는 내일이 선거라고 한다면 투표를 곱해봤을 때 결코 이기지 못하는 정당 지지율을 갖고 있고요. 우리 후보들은 젊은 세대에게 멀어지는 경향성을 가지는 그런 후보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이준석 대표의 저 얘기, 지금 내일 대선이라면 이거 어렵다. 이거 정말 위기감을 느낀 걸로 보세요? 아니면 약간 엄살이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 좋은 표현으로 얘기하면 예방주사. 거고요. 또 약간 좀 개인적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계속 본인이 얘기했죠. 자기가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얘기했던 또 부분이 당대표의 존재감 네. 보여주기 차원도 있다고 보세요? 엄살이라고 봐요. 아까 윤영걸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정권 교체 지지하는 율이 정권 재창출에 비해서 과거에 10에서 15% 정도 차이가 나다가 점차 줄어들다가요. 한 5%까지 갑자기 한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는 다시 그게 벌어져가지고 10에서 15%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밭은 엄청 좋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근데 당대표가 밭이 좋은데 그러면 제가 볼 땐 농부들을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밭은 좋다. 근데 농부가 문제가 있는 거라면 좀 좋은 농부를 만들면 되는 건데 저렇게 얘기하는 건 좀 엄살한 생각인데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적어도 20, 30대 지지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투표율이나 지지율의 변동이 되게 심해요. 이 세대 같은 경우는. 근데 40, 50대 같은 경우는 좀 견고한데 40, 50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가 좀 견고한 편입니다. 이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볼 때 윤석열 후보의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가 없다. 뭐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 하는 거다. 이런 말씀 자체들은 20, 30대 정서랑은 완전히 무관한 정서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좀 그렇다면 여기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밭은 매우 좋은 상황이다. 문제는 거기에 맞는 농부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개입한다. 당대표가. 제가 볼 때는 그냥 밭만 잘 읽으시는데 도움 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이준석 대표의 저 얘기, 위기감을 정말 느낀 걸까요? 아니면 엄살일까요? 아니면 김지호 교수님 분석처럼 이건 본인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는 걸까요? 저는 뭐 위기감을 한번 상기시키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거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방심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 이긴 선거라고 생각했을 때 또 지는 것이거든요. 또 저희가 지난 그 대선에서 보면은 이제 이해창 당시 이제 총재와 노무현 대통령 간의 경쟁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한두 달 전까지는 뭐 압승을 할 거다 당연히 승리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결국 노무현 그 대통령이 승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거라는 것을 예단할 수 없고 후보들이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했을 때 긴장감도 떨어지고 실언도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고삐를 좀 쥐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뭐 내일 대선이라면 못 이긴다라는 말은 사실 이제 내일이라는 것에도 또 방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까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 대선 후보가 윤곽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어떤 후보가 아직 나왔는지도 모르고 예. 민주당은 이미 진영을 갖춰서 결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 한다고 하면 저희가 불리한 것도 사실이죠. 우리는 후보 자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은 말에는 그 다음은 모르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글귀는 합니다. 모르죠. 네, 저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예. 우리가 이 아직 대선이 좀 시기적으로 좀 남아 있긴 하지만 분명히 고삐를 쥐고 우리는 아직 진영 정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켜야 되고 예.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라는 식의 어떤 의식의 환원 정도로서 저 메시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밭 자체로 보자 그러면 저희가 뭐 불리한 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지금 코로나로 위기 시국이고 경제도 굉장히 지금 자영업자들 비롯해서 이제 어려운 상황이기 예. 때문에 또 계속 정권 연장에 대한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 긴장은 해야 된다. 이 필요성은 이 당위는 없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TV 토론에서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지원금 얘기입니다. 지금 지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지난해도 국민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됐잖아요. 당시에도 갑자기 소고기 소비가 늘었다. 이런 기사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모습인가 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돈 생겼다 고기 먹자. 재난지원금 풀리자 또 소고기 가격 급등이다. 한우 1kg 기준으로 가격이 5천 원 정도 더 올랐다 그래요. 가뜩이나 비싼데 이제 더 비싸진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배추 등 식재료 값도 들썩. 반면에 이거 요식업 자영업자들은 울상입니다. 재료값이 올라는 거예요. 원재료값이 뛰게 되면요. 부담이라는 거죠. 가뜩이나 힘드신 분들인데 더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걸 전 대표님 예상됐는데 역시 나오네요. 이렇게. 그렇죠. 예, 과거에도 뭐 재난지원금이 소고기 먹는데 많이 썼잖아요. 근데 저 기사 보면서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우리는 소고기 먹어서 좋은데 지금 자영업은 피눈물이 나잖아요. 예? 자영업은 진짜 식당에 저거 와서 재난지원금 갖고 잘 못 사잖아요. 식당 통제가 돼가지고. 그리고 식당에서는 오히려 소고기값 올라오면 원재료가 또 오르는 거예요. 지금 GS25 같은 데는 소고기 매출이 150배가 늘었다잖아요. 추석 앞두고.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만 벌고 자영업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전체 정말 잘못한다. 저 5차 재난지원금을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추석맞이 전국민 보너스. 네, 지금 90% 주는데 경기도 지금 다 주기로 했잖아요. 다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90% 훨씬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민 보너스 주는 거예요. 지금 자영업 진짜 피눈물 나고 진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도 눈물 좀 닦아주면 안 되나요? 저는 정말 이런 기사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지금 우리 소고기 몇 근 먹고 좋아할 때가인가요? 우리 국민들이 방역 코로나 1년 8개월에서 다 희생을 했는데 제일 희생 많이 한 게 자영업이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 안 도와주죠? 그럼 민노총처럼 그 거리로 안 나와서 그런가요? 네, 데모 안 한다고 그러나요?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빨리 이거 논의해서 좀 자영업자 지원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이제 그만 줘도 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줘야 되는데 정부가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이 지원금 준다 만다 할 때마다 나오죠. 왜 전 국민이냐? 아니다.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주면 안 되냐. 매일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소고기 가격이 급등을 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빵대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보면 두 거대 노총이죠. 배송 다툼이 벌어져서 파업이 있는데 빵대란이 났다는 거예요. 전국 가맹업자들이 이게 노조 간에 지금 갈등인데 죄 없는 가게만 장사를 마쳤다. 점주가 직접 빵을 가지러 가게 됐다. 박상 교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제 아침에 파리바게트에 빵 사러 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빵이 없었습니다. 빵집에. 그렇죠. 이유를 알아보니까 재료가 도착 안 했다는 거예요. 생쥐라든지 빵 재료가 와야 되는데 보통 아침 6시에 도착을 그렇죠, 하면 새벽에 오죠. 그렇죠. 새벽에 오면 그걸 만들어서 일찍 출근하는 손님들한테 팔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왜 도착을 안 하나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뭐 12시 돼서 도착한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아침 장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대구 같은 데는 저녁 7시에 재료가 왔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장사 망치는 왜 그런 거예요. 겁니까? 알고 보니 지금 이제 그 소위 말하면 그 물품 그 창고에서 예. 이 빵 재료를 이동해 주는 이제 택배 업체들 예. 업체들이 화물 업체가 있는데 예.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이게 이제 그 양분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각각 양분을 하고 기사님들이. 근데 민노총 쪽에서 이 업무 때문에 차 두 대를 증차를 요구를 했고 이 증차의 노선을 갖다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노총 운전수들과 민주노총 소속 운전수들의 다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파업이 발생을 한 게 엉뚱하게 지금 파리바게뜨 그 빵 가게는 생각지도 못한 피해를 본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저께 당장 빵 재료가 없으니까 예. 가맹주가 직접 차가지고 그 창고까지 갔다 온 분도 계시고. 그리고 재료를 구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일 또 발생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이제 또 나온 거죠. 또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파업의 권한은 당연히 있지만 이렇게 뭐 갑자기 예고도 없이 이렇게 파업을 할 경우에 그 특히나 이제 물류는 또 이 산업의 동맥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소비자들이나 또 가맹주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한번 또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세호 전 비대위원, 뭐 시간이 한 30여 초 있는데 한마디 좀 해주시죠.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 그 민노총과 한노총 택배 노조 간의 싸움으로 이제 엄한 그 자영업자들 안 그래도 힘든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인데요. 지금 대체 투입도 방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체 인력이랑 고용 배차만으로 한 4억이 들었답니다. 손해를 빼고도요. 예. 이 문제는 그 정말 우리 자영업자 생계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 조속히 좀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 가뜩이나 힘드세요. 뭐 잘 되는 빵집도 있겠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걸 너무 난감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